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14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세계 기후변화가 있었습니다. 536년에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갑자기 태양빛이 약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전히 태양이 보였지만 빛은 창백하고 희미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마치 두꺼운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폭풍이 오지 않는데도 태양이 거의 달빛처럼 희미하게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카시오도르스는 태양의 열기가 약해지고 한낮에도 그림자가 거의 없으며 계절의 정상적인 흐름이 혼란스러워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대기 상층에 아주 많은 미세 입자들이 떠 있어서 태양빛의 일부를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도달하는 열이 부족해지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리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 전에 농작물이 망가졌습니다. 수확량이 적으면 저장된 식량이 금방 바닥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이런 일은 한 나라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옛 기록에는 이상한 추위, 수학 지연, 나쁜 날씨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약한 햇빛과 추운 여름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인 기후변화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아무도 그 진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위성도 없었고 현대적인 기상 관측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큰 재난이 일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옛 기록에서만 그 증거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내부에도 분명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무는 해마다 살아가면서 몸에 새로운 층을 더합니다. 나무를 자르면 이 층들이 연속된 원, 즉 나이테로 보입니다. 날씨가 좋고 물과 햇빛이 충분하면 나무는 더 빨리 자랍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나이테는 보통 더 넓습니다. 너무 춥거나 건조하거나 상태가 나쁘면 성장이 느려집니다. 이때 나이테는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나무는 마치 자연의 기록장과 같습니다. 각 나이테에는 날씨 상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연구한 선구자 중 한 명은 퀸스 대학교 벨파스트의 마이크 베일리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이후 연륜연대학, 즉 나이테 연구와 연대 측정 분야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의 팀은 살아있는 나무, 건물에 사용된 오래된 목재, 고고학 유적지에서 나온 목재, 그리고 습지에서 보존된 참나무에서 나온 패턴을 결합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나무에서 넓고 좁은 나이테의 패턴이 일치하면 그들의 기록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수천 년 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6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타임라인의 부분을 조사했을 때 뚜렷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536년에 아일랜드 참나무의 나이테가 갑자기 매우 좁아졌습니다. 그 후 약간의 회복이 있었지만 다음 해들에 다시 감소했습니다. 이는 나무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한 강력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일랜드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핀란드, 유럽의 다른 지역, 시베리아,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나이테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칠레에서도 여름철 나무 성장에 큰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기후도 다르고 나무의 종류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지역 모두 거의 동시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보였고 일부 샘플에서는 서리 피해 현상도 발견됐습니다. 보통 추운 날씨에 형성되는 세포들이 더운 달에 형성되어야 할 나이테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나무들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한 추위가 일어나서는 안 될 시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데이비드 키스라는 역사 작가가 1994년에 나이테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증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6세기와 7세기에 발생한 가뭄, 기근, 이주, 전쟁, 전염병, 그리고 사회의 붕괴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과학적 증거를 오래된 역사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키스는 6세기 중반의 기후재앙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전쟁, 전염병, 이주 또는 왕국의 몰락이 단 하나의 기후사건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역사 속 많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식량, 질병, 무역, 그리고 지도자들의 결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광범위하고 심각한 냉각 현상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현재 설명에 따르면 대규모 화산 폭발이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화산이 폭발하면 그 화산은 황성분 가스를 대기 상층까지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 가스들은 작은 에어로졸로 변해 태양빛의 일부를 우주로 반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꺼운 화산재로 뒤덮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 상층에 화산 에어로졸이 퍼지기만 해도 태양빛이 약해지고 아주 넓은 지역의 기온이 떨어지기에 충분합니다. 빙예과 나이테는 단 한 번의 분화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536년과 540년경에 큰 분화가 있었습니다. 547년에도 한 번 더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분화들이 연달아 발생해 기후가 즉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이 지금은 후고대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더 긴 한랭기가 시작되었습니다. 536년에 일어난 첫 번째 분화의 원인이 된 화산이 어디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 장소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이는 단일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크라카타우나 특정 화산이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매우 강력한 화산 활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대기 중에 많은 황입자가 퍼져 북반구에 심각한 기온 하강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이 시기에 크라녹의 건설이 증가했습니다. 크라녹은 호수 위에 작은 인공섬에 지어진 거주지 또는 방어용 장소입니다. 발리는 이것이 식량 부족과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혼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알이 실패할 경우 사람들은 고기잡이, 사냥, 그리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음식에라도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노그만으로는 기후가 모든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안전, 권력, 주거 또는 다른 지역적인 이유로 지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에서 더 분명한 부분은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햇빛이 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극심한 추위와 농작물의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그 후 식량 부족이 발생했고 공동체에 더 큰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시작된 지 몇 년 만에 541년에 저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역병은 지중해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회가 이미 기아, 혼란, 그리고 약화되는 경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이 된 폭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먼 화산에서 나온 작은 입자들이 대기 중에 퍼져서 여러 나라의 기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지 예전에 빛을 잃은 태양과 갑자기 더 춥고 더 배고프고 더 위험해진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확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한 강력한 제국이 큰 변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 바로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로마는 더 이상 이 제국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새로운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을 통해 수많은 배, 상인, 군인, 음식과 다양한 지역의 상품들이 오갔습니다. 그 시기에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옛 서방 로마 영토를 다시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군사작전은 대규모였습니다. 그의 정부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형 건물들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국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존 오브 에페소스라는 기독교 주교이자 역사가였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 달 동안 빛이 약했다고 합니다. 태양은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제대로 볼 수 있었고 그때조차도 그 빛은 희미했습니다. 그는 기구를 사용하는 현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대가 보고 경험한 것을 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살았던 로마 관리 카시오도로스 역시 비슷한 보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봄이 거의 정상적인 따뜻함이 없었고 여름도 계속 차가웠다고 기록했습니다. 농부들은 계속되는 차가운 바람과 서리가 내릴 가능성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작가들은 날씨의 모든 변화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연 현상에 대해 글을 쓸 때는 보통 그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로마 역사가인 프로코피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햇빛이 이상하게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쟁과 제국 내의 다른 문제들도 계속되었습니다. 프로코피우스, 카시오도로스, 그리고 에페소스의 요한가 쓴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흐린 한 주나 평범한 추운 계절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현상은 지중해와 중동의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들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로마 기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도 극심한 추위와 흉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상한 먼지비와 식량 부족도 보고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늘에서 눈처럼 떨어지는 노란 물체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보고가 한 종류의 입자를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먼지 폭풍, 화산물질 또는 다른 지역 기상현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과 기후 문제의 동시 발생은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서는 고대 명령문에서 위기 시기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점은 간단합니다. 배고프고 추운 사람에게는 금, 돈, 보석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단순히 하늘의 이상한 색깔에 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더 큰 위험은 땅에 있습니다. 수확이 망가지면 가족, 군인, 도시를 위한 곡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릅니다. 부자들은 여전히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굶주리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식량이 들어와야 합니다. 생산, 운송 또는 무역로에 문제가 생기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들에 동시에 특이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몇몇 연구자들이 세 가지 큰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소행성일 수도 있고 해성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매우 강력한 화산 폭발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행성이나 해성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우주에서 온 거대한 물체가 지구와 충돌하면 엄청난 양의 암석, 흙, 그리고 잔해들이 부서져서 위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기권 위까지 도달하면 태양빛의 일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이론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려면 충돌하는 물체가 매우 커야 합니다. 소행성은 우주를 도는 거대한 암석입니다. 해성은 얼음, 먼지, 그리고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표면이 뜨거워지고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밝은 꼬리가 형성됩니다. 매우 거대한 소행성이나 해성이 육지에 충돌하면 단지 태양이 흐려지는 것 이상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분화구가 생기고 매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며 넓은 지역에서 심한 지진이 발생하고 충돌 지점 근처의 지역사회가 불에 타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다에 충돌한다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고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며 광범위한 파괴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6세기의 냉각 현상을 설명할 만큼 충분히 큰 분화구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 시기에 전 세계 해안에서 동시에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에 대한 명확한 거고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대 기록들이 약한 태양, 추위, 식량 부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떨어졌다는 명확한 묘사는 없습니다. 기후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충돌이 있었다면 어떤 문명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예전에 해성이 대기권 상공에서 폭발해서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큰 분화구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가설일 뿐이며 주요한 설명이 되기에는 충분한 물리적 증거가 없습니다. 예전에 해성 사건의 가능성을 다룬 오래된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후에 화산 폭발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더 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충돌 이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소행성이나 해성이 충돌하면 일반적으로 땅에 특별한 물질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는 특정 금속의 높은 함량, 충격을 받은 광물, 녹은 암석의 작은 조각들 또는 우주에서 온 입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6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시기에서 거대한 우주 충돌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의 얼음에서는 다른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아이스코어에서 과학자들은 6세기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항성분이 포함된 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스코어는 빙하의 깊은 부분에서 채취한 긴 얼음 조각입니다. 은이 해마다 쌓이면서 대기 중의 작은 입자들이 그 안에 갇혀 저장됩니다.
이것은 지구의 옛 공기에 대한 긴 기록과도 같습니다. 한 층에서 황산염이 많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얼음이 형성될 당시 큰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소행성 이론이 제공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대기에 먼지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화학적 특징이 화산 활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536년과 540년에 있었던 극심한 한랭 현상과 연결된 뚜렷한 화산 신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화가 약한 햇빛, 추운 여름, 그리고 이어지는 식물 성장 문제에 대한 기록과 더 잘 일치합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이 실제로 화산을 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화산은 콘스탄티노플과 이탈리아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분화 지역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할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보인 것은 오직 결과뿐이었습니다. 이상한 하늘, 추운 날씨와 점점 커지는 식량 공급의 위협이었습니다. 가능한 원인의 목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큰 분화구도 없었고 세상을 바꿀 만한 충격에 대한 명확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광범위한 쓰나미의 충분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얼음에는 황이 있었고 여러 지역에서 일치하는 기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과 해성 이론이 약해지는 반면 한 가지 설명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화산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의문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또 다른 이론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체 해성이 지구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대기에서 동시에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폭발라고 부릅니다. 1908년 시베리아의 퉁구카 사건이 그 예입니다. 우주에서 온 어떤 물체가 땅에 닿기 전에 폭발했습니다. 큰 분화구는 남기지 않았지만 충격파로 인해 수많은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 베일리는 6세기 여러 해성 조각이 동시에 폭발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연구자들이 그리고 대기 중에 남겨진 작은 입자들의 양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햇빛빛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아서왕에 관한 전설들과 연결하려고도 했습니다. 몇몇 이야기에서는 그의 왕국이 메마르고 파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에서 해로운 것들이 떨어졌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는 약합니다. 아서에 관한 이야기들은 수세기 동안 쓰이고 바뀌어 왔습니다. 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세부 사항이 정말 메마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성에 관한 전설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고대 얼음에서 나온 샘플이 그렇습니다. 우주 물질의 충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해성 폭격을 입증해 줄 만큼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가 계속되는 동안 이 이론은 더욱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탐색은 더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화산이 폭발했을까요? 데이비드 키스는 처음 조사할 때 적합한 화산이 열대 지역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적도 근처에서 강력한 분화가 일어나면 화산 에어로졸이 대기의 매우 넓은 부분에 퍼질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많은 대형 화산이 있습니다. 수마트라와 자바에서부터 필리핀과 일본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는 이 지역의 옛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535년에 작성된 중국 기록에는 남서쪽에서 매우 큰 소리가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번개나 평범한 폭풍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화산 폭발 소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파가 이동하는 동안 높은 소리와 날카로운 소리는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멀리서 들리는 천둥 같은 낮은 웅웅거림입니다. 하지만 소리 하나만으로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키스도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일본 연대기 모음집인 왕의 서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강한 천둥, 땅의 진동, 극심한 어둠, 폭풍과 큰 홍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에서는 또한 거대한 땅이 갈라져 자바와 수마트라 사이에 틈이 생겼다고 전합니다. 키스에게 이것은 아마도 엄청난 화산 폭발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와 수마트라 사이에는 유명한 화산이 있습니다. 크라카토아입니다. 크라카토아는 1883년의 분화로 유명합니다. 그 분화는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36,000명 이상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은 해안에 밀려온 파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분화 이후 화산의 큰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새로운 화산섬이 바다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을 안악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라카타오, 즉 크라카토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전 분화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고대에는 그곳에서 더 큰 폭발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크라카토아 주변에서 두꺼운 화산 퇴적물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오래된 분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1883년에 일어난 것보다 더 강력한 분화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팀이 그 섬들로 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화산층 사이에서 숯을 찾았습니다. 숯은 중요한데 나무가 빠르게 타고 그 위에 덮였을 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숯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분화 시기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숯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대 화산의 대부분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발굴할 수 있는 곳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오랫동안 자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화산 물질에 의해 금방 덮이기 때문입니다. 팀은 몇 개의 숯 샘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요 분출층에서 충분한 샘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그 층의 위와 아래에 있는 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위층은 대략 121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깊은 샘플은 약 기원전 6600년경의 것입니다. 즉, 분출은 매우 긴 시간 간격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6세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535년이나 536년에 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옛 다큐멘터리에서처럼요. 결과가 마치 크라카토아 이론을 더욱 강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증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날짜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마치 수천 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도나 세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론에 사용된 판본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19세기에야 비로소 종합된 것입니다. 비록 더 오래된 이야기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지만요. 날짜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고대의 세부사항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535년으로 잘못 옮겨졌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날짜 때문에 현대 과학에서는 이것이 크라카타오가 최초의 대규모 분출을 일으킨 원인으로 입증되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손다 해협에서의 최신 지질학 연구들은 그 시기에 크라카타오의 대규모 분출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35년에 분출한 것이 확실히 크라카타오라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입니다. 더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535년 말이나 536년 초에 있었던 첫 번째 분출의 원인이 된 화산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거의 연달아 일어난 여러 번의 분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북반구에 있는 몇몇 화산이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분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40년경에 또 한 번 매우 강력한 분출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열대지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추운 시기가 더욱 길어졌습니다. 한때 엘살바도르의 일로판고 화산이 이 분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 거대한 분출이 539년이나 540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 분출을 431년경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로판고의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기후 충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의 화산과 하나의 분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가능성 있는 것은 몇 년 사이에 연속적으로 분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분출은 대기 중에 새로운 화산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이전 분출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말이죠. 강력한 분출이 황가스를 성층권으로 보낼 때 그곳에 형성된 에어로졸은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뒤에 또 다른 분출이 일어나 햇빛을 더 가로막는다면 마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상적인 기후가 쉽게 회복되지 못했고 차가운 여름이 계속되었습니다. 식량 생산이 줄었고 공동체들은 더 힘들게 재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화산만이 왕국들을 무너뜨리거나 모든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는 각 지역마다 자체적인 생산 체계가 있었고 권력 다툼, 군사적 충돌, 높은 세금, 인구 이동, 무역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이러한 많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혼란이 더 쉽게 일어나고 경제가 약하면 군대와 정부를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몸이 약해지면 질병에 더 쉽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6세기 미스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해성이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크라카타우가 유일한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536년에 있었던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분출을 포함해 일련의 대규모 화산 분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또 하나의 매우 강력한 분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화산의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남긴 영향은 분명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먼 곳에서 일어난 분출들이 대기 상층에 물질을 보냈고 그 결과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추운 날씨, 식량 부족, 질병,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재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말이죠. 멀리 떨어진 화산은 한 도시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출이 충분히 강하다면 그 연기는 전 세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